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무엇에 대해 말하지 않느냐?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3장과 4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책의 47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스웨덴 사람이 인도 사람에 비해 임금을 50배쯤 더 받고 있는 현실을 동정심 넘치는 진보주의자라면 용납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는 모두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인도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이런 차이를 좁히려 해봤자 결국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보상을 하게 될 뿐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보상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장하준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임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다시 읽겠습니다. 각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제가 이민이란 글자하고 어떤이란 글자가 좀 안 보여서요. 네, 이민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나라 간의 이주가 자유롭다면 잘 사는 나라의 일자리는 대부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가난한 것은 가난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의 국민들 때문이라는 말도 가능하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부자 나라의 부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길 따라 똑바로 운전하기대 길로 뛰어드는 소, 달구지, 인력거 등을 피해서 고개 운전하기 라는 소제목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일하는 버스 기사 람은 시간당 18루피를 받는다. 스톡홀름의 버스 기사 스벤은 시급당 130크로나로 2009년 여름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70루피 정도 된다. 스웨덴의 버스 운전사는 같은 일을 하는 인도 기사에 비해 50배를 더 받는 셈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그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품에 비해 값이 비싼 것은 그것이 더 나은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자유시장에서는 노동을 포함해서 모든 상품이 제값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스웨덴 운전기사 스벤이 인도 운전기사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스벤의 생산성이 람에 비해 50배가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일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물론 다는 아닐 것이고 사람들이 유행 같은 것 때문에 상품의 가치에 맞지 않는 지나친 값을 지불하는 현상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최근
금융시장이 일대 호황을 맞이했을 때 투기 열풍에 휩쓸린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가격으로 악성 부실 자산을 사들인 것이 그 한 예이다. 물론 이 호황이 결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가져왔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오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노동자가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면접 때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속임수를 써서 자기 자격에 넘치는 좋은 임금의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에 합당한 생산성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해고당하게 될 게 분명하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는다면 같은 시간에 그가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 람보다 50배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럴까? 먼저 한 운전기사가 다른 운전기사보다 50배 운전을 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쩌지 해서 운전의 질을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생산성 차이를 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미하엘 슈마허나 루이스 해밀턴과 같은 세계적인 카레이서들과 운전 면허를 갓 딴 운동신경 제로의 18살짜리 초보 운전자를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범한 버스 운전기사가 다른 기사보다 50배나 운전을 잘한다는 건 나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람이 스벤보다 운전 솜씨가 훨씬 좋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스웨덴 사람치고 스벤은 운전 솜씨가 좋은 쪽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스벤은 평생 한 번이라도 갑자기 코 앞에 뛰어드는 소를 피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일이 람에게는 거의 날마다 벌어진다. 어쩌다가 토요일 밤 난폭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을 피하는 것 말고 스벤은 대체로 앞으로 곧장 가기만 하면 된다. 반면 람은 거의 쉴 틈 없이 튀어나오는 소, 달구지, 인력거, 하늘 높이 쌓아 올린 짐을 싣고 비틀거리고 가는 자전거 등을 피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 논리에 충실하자면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은 스벤이 아니라 람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스벤이 인적 자본,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스벤은 적어도 고등학교는 마쳤을 것이다. 학교 교육을 12년 받았을 스벤에 비해 람은 아마도 라자스탄에 있는 고향 마을에서 간신히 4, 5년 정도 학교에 다닌 것이 전부여서 제대로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다행인 학력일 것이다. 그러나 스벤이 7년이나 더 학교를 다니면서 추가로 축적한 인적 자본은 버스를 운전하는 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인간 염색체 구조나 1809년 스웨덴 러시아 전쟁의 의미 따위를 아는 것이 버스 운전을 더 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따라서 스벤이 인적 자본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는 람보다 돈을 50배 더 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분이다.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스웨덴의 버스 운전기사들을 비롯해서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 나아가서는 부자 나라의 노동인력 대다수를 인도나 중국 또는 가나 출신의 노동인력으로 대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는 스웨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몇 분의 1 정도만 받아도 만족할 것이고 일은 자국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잘 해낼 것이다. 이는 청소부나 환경미화원 같은 단순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하이, 나이로비, 키토 등에는 스톡홀름, 린셰핑, 말매 엔지니어, 은행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이들은 스웨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이민 통제 정책으로 인해 자유롭게 스웨덴으로 이민 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웨덴의 노동 인력은 같은 일을 하는 인도 사람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도 50배나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방 안의 코끼리입니다. 방 안의 코끼리. 두 나라의 버스 기사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방 안의 코끼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좁은 방에 들어와 있는 코끼리처럼 무시할 수 없는데도 무시되고 있는 진실을 일컫는 영어 표현. 이게 바로 방 안의 코끼리란 표현입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이게 비유법입니다. 부자 나라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자국 노동 시장에 대한 엄격한 정부 통제, 즉 이민 제한 정책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하지만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민 정책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보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미 첫 번째 장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 제한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자유시장 경제라고 알고 있는 시스템 속에 시장 규제가 얼마나 속속들이 퍼져 있고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노동시장 규제,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인위적 노동시장 진입장벽 같은 것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제학자들도 이민 제한 정책이 얼마나 자유노동시장에 해가 되는지 지적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민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은 자유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일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가 드물다는 사실 자체도 내가 1장에서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즉, 시장의 범위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시장 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이민 제한 정책에 관해 눈을 감아버리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모순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민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나는 이민 제한 정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쯤 독자들도 눈치를 챘겠지만 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어느 부분의 노동시장에 얼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이민자를 무제한 수용할 능력을 지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민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주택, 의료와 같은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에 큰 부담이 생겨 자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앞의 이유들만큼 측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국가 정체성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각 민족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정체성이 있다는 개념은 여러 면에서 꼭 필요한 신화일지는 모르나 신화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그를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민족적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이민자들의 수와 유입 속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부자 나라들의 현행 이민 정책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한 사회가 이민자들을 수용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총 인구가 미리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민 문제에 대한 사회의 태도와 정책들을 바꿈으로써 이민자에 대한 문호 개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민자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종류는 개발도상국 쪽에서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일정액 이상의 투자금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로 이민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통해 국적을 판매하는 나라들도 많다.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겪는 자본 부족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부자 나라들은 또 고학력, 고급 기술 소지자를 선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두뇌 유출을 더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들 고학력, 고급 기술 소지자들이야말로 미숙년 이민자들보다 조국에 남아서 국가 발전에 더 기여해야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소제목은요.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가?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 같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는 자유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걸맞은 보수를 받는다는 신화를 깰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빈곤한 원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책에서 이 미스, 신화를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 체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이걸 지금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일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독일 사람처럼 시간을 잘 지키며 미국 사람처럼 창의적이기만 했어도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가난한 나라의 평균 국민소득을 끌어내리는 것은 빈곤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 바로 자기 나라가 못 사는 이유가 빈곤층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버스 운전기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스웨덴의 다시 읽겠습니다.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속한 스웨덴 노동시장에 비슷한 일을 하는 인도 노동자에 비해 50배가 훨씬 넘는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평균 임금 수준이 인도에 비해 50배라 하더라도 이것이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이 같은 업종의 인도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50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은 어쩌면 인도 사람들보다 숙련 정도가 더 낮을 것이다. 그러나 에릭슨, 사브, SKF와 같은 세계 첨단 기업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진, 과학자, 엔지니어 등은 인도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수백 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그 덕분에 스웨덴의 국민 생산성 평균이 대충 인도보다 50배가 높아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들과 붙여놓아도 지지 않는다.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부자들의 불평은 얼토당토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전체를 끌어내린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은 왜 부자 나라의 부자들처럼 자신들이 나라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높은 생산성 덕에 자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자 나라의 부자들이 너무 의기양양할 것에 대비해 한 가지 경고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부자 나라의 어떤 개인이 비슷한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월등히 높은 분야에서조차 그 격차는 개인의 능력 차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자 나라의 일부 개인이 가난한 나라의 동일 직종 종사자에 비해 생산성이 수백 배나 높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머리가 더 좋다거나 교육을 더 잘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세대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1995년 한 TV 인터뷰에서 이 점을 훌륭하게 정리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아나 페루 같은 곳에서 갑자기 곳에 옮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 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 결국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 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 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것이지. 제가 글을 제대로 읽었나요? 다시 읽으면요.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시장에 맡겨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은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란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기술 혁명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통신기술 혁명은 물리적 거리의 파괴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가 출현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기술혁명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도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전자통신 기술상의 발전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후반의 진보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만큼 크지 않다. 가전제품은 집안 일에 들이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했고 가사노동자 같은 직업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옛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정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어떤 미국인 친구가 해준 이야기다. 1970년대에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 쓰던 스페인어 교과서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가정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예문이 있었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정부도 가정부를 데리고 산다는 말인가? 가정부도 가정부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가정부들이 순번을 정해 서로 상대의 가정부가 되어주는 제도가 있다면 몰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그 교과서를 쓴 미국 사람이 왜 그런 예문을 생각해내었는지는 짐작이 간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가정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라면 교사나 중소기업의 과장이 입주 가정부를 두고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정도 사람이면 대부분 입주 가정부를 한둘은 데리고 산다.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노동자의 7, 8%, 이집트에서는 노동자의 9% 정도가 가사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0.7%, 미국에서는 0.6%,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0.3%, 노르웨이에서는 0.05%, 스웨덴에서는 0.005% 정도에 불과하다. 비율로만 따지면 브라질은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미국의 12~13배에 이르고 이집트는 스웨덴의 1800배 이상인 셈이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구나 가정부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방문한 스웨덴 사람들이 온 나라가 가정부로 뒤덮여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의 선진국들 역시 과거에는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오늘날의 개발도상국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870년만 해도 유급으로 고용된 사람의 8% 정도가 가사노동자였다. 또 독일도 1890년대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8% 내외였다. 반면 지주계급의 힘이 강해 다른 나라보다 하인 문화가 오랫동안 남아있던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1850년부터 1920년까지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감이 있긴 하나 전체 노동자의 10에서 14%가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로 추리소설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가 1930년대 이전에 쓴 작품들을 보면 문이 잠긴 서재에서 살해당한 언론 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돈에 쪼들리는 중산층 노처녀마저 다만 한 명이라도 한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이렇듯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주된 이유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가사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이 극소수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고 말았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가사노동자의 임금이 저렴한 탓에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도 가정부를 둘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세탁기의 등장입니다. 세탁기의 등장. 물건 가격에 비해 사람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싸졌다 해도 세탁기를 선두로 한 여러 가전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난 100년 사이에 부자 나라들에서 목격된 것처럼 가사노동자의 비중이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가능했을까? 빨래, 청소를 하고 불을 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쓰는 것 말고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들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탁기는 가사노동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 주었다.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나 1940년대 중반 미국 농촌전력화 사업청, 영어로는 Rural Electrification Autho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940년대 중반 미국 농촌전력화 사업청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기 세탁기와 전기 다리미가 도입된 이후 17kg에 달하는 빨래를 세탁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41분으로 줄어들어 거의 6분의 1로 단축되었고, 이를 다리미질 하는 데 드는 시간도 4시간 30분에서 1시간 45분이 되어 5분의 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시설은 물을 깃는 데 들이는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UN 개발 프로그램 UNDP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물을 깃기 위해 여자들이 매일 2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니 수도가 전략해준 시간은 엄청나다. 진공청소기는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해야 했던 옛날에 비해 시간은 훨씬 적게 쓰고도 집안을 몇 배나 청결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했고, 가스 혹은 전기 레인지와 중앙난방 시스템은 난방과 조리에 필요한 땔감을 구하여 불을 피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며 사용 후 청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엄청나게 줄여주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과거 미국 농림부에 근무했던 루비노는 1906년 정치경제 저널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앞으로 이 물건을 발명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은인이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가 말한 물건은 바로 오늘날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식기세척기이다. 전기, 수도, 가스와 더불어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모했고, 그로 인해 남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가전제품은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18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창 일할 나이인 35세부터 44세의 백인 기혼 여성 중에서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불과 몇 퍼센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거의 8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가사노동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여성의 고용구조 역시 극적으로 달라졌다. 일예로 18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가정부나 웨이트리스였다. 하지만 당시 아직 외식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이들의 대부분은 가정부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도 확실히 높아졌다. 그 결과 남아선호 사상이 약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늘어났고, 이것이 다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다. 더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주부로만 지내는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지위가 올라갔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남편 곁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위협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자녀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모든 것이 전통적인 가족 내의 역학관계를 바꾸었다.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단지 가사 관련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임약을 비롯한 피임술의 발달로 출산 시기와 빈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도 여성들이 교육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기술 외적인 요인도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여성들은 늘 일해 왔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중산층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사회 간섭상 용인되는지에 따라 기술력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고용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금제도가 임금 노동과 자녀 양육 중 어떤 것에 더 유리한지, 또 타가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감안해도 세탁기와 더불어 가사노동을 줄이는 여타의 설비와 가전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금처럼 극적일 정도로 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인터넷, 세탁기의 지다 란 제목입니다. 세탁기가 가져온 이런 변화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인터넷이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변화들을 비교해보자. 물론 인터넷이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웹서핑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스카이프로 대화를 나누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누군가와 전자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인터넷 덕분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험, 휴가, 음식점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채소나 샴푸 가격까지 찾아보는 것도 무척 쉬워졌다. 하지만 인터넷 생산 분야에서도 그렇게 혁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아일린 그레이블 교수와 공동 집필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책 한 권을 다 쓰는 동안 한 번 직접 만나고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한 것 외에 나머지 작업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생산성에 그다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터넷이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가 말한 바와 같이 말만 떠들썩하고 정작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식의 비교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가전제품이 등장한 것은 최소한 수십 년이 지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인터넷이 등장한 것은 고작 20년 정도에 불과하니 말이다. 일면 옳은 지적이다. 저명한 사학자 데이비드 에저튼이 과거의 충격, 1990년 이후의 기술과 세계 역사, 원서 제목은요, The Shock of the World, 다시 읽겠습니다. The Shock of the Old Technology and Global History Since 1900 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기술은 흔히 개발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야 최대한으로 사용되고 영향력도 그때가 가장 커진다. 하지만 즉각적인 영향만을 놓고 보더라도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과연 그렇게 혁명적인 기술인지 나로서는 회의적이다. 인터넷 진보에도 지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인터넷 다시 읽겠습니다. 진보가 아니고요. 제가 문자가 구별이 잘 안 돼서요. 다시 읽겠습니다. 인터넷 전보에도 지다. 전보입니다. 1866년에 대서양을 잇는 전보 서비스가 개통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서양을 건너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3주 정도 걸렸다. 돛담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전기선을 이용하여 속달로 보낸다고 해도 2주는 걸렸다. 8, 9일에 간 적도 있지만 이는 세계 기록이다. 하지만 전신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300단어짜리 편지라면 소식을 전하는데 7, 8분이면 될 정도로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심지어 더 빠른 적도 있다. 가령 1861년 12월 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7,578단어로 이루어진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92분 만에 미국 전역으로 전송되었다고 한다. 분당 82단어의 속도로 전해진 셈이니 300단어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채 4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최고 기록이고 평균 속도는 분당 40단어였다. 따라서 300단어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대략 7, 8분이 걸렸다고 보아야 한다. 전보의 발명으로 인해 대서양을 건너 소식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2주일에서 7, 8분으로 줄어들었으니 2,500배가 넘게 빨라진 셈이다. 반면에 인터넷은 300단어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2초 정도가 걸린다.
팩스로 전송할 때 10초 정도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겨우 5배 단축시킨 셈이다. 물론 길이가 긴 메시지의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더 많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3만 단어짜리 문서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에는 16분, 1000초 이상 걸리지만 인터넷으로 전송한 데에는 파일 업로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도 10초 정도면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전송 속도가 팩스에 비해 100배 정도 빨라진 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신 서비스가 이룩했던 2500배 단축 기록과 비교해보라. 물론 인터넷에는 다른 혁명적인 특징도 있다. 사진을 빠른 속도로 보내는 것 같은 일은 인터넷 아니면 못하는 일이고, 정보와는 달리 우체국 외의 다른 곳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하면 원하는 정보를 다양한 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순전히 속도의 혁명이라는 점만 놓고 보자면 인터넷은 그 보잘것없는, 그나마 무선도 아니라 유선 정보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래 가장 최신의 기술이자 가장 눈에 띄는 기술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조지 오웰은 이미 1944년에 물리적 거리가 파기되고 국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게 만든 기술은 다름 아닌 비행기와 라디오였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변화를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기입니다. 사람들이 전신 서비스나 세탁기보다 인터넷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런 왜곡된 시각이 단지 개개인의 견해에 그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귀중한 자원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 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제조업을 홀대하여 자국 경제를 약화시켰다. 더 걱정스러운 일은 선진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료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정보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가 국제 문제화되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나 자선단체, 개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를 갖추라고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정보 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씩 마련해주고 시골 마을마다 인터넷 센터를 세워주는 것이 도움은 될 터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물을 파주고 전기를 넣어주고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록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모르나 실제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물이나 전기, 세탁기 같은 것이 반드시 컴퓨터나 인터넷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많은 기부자들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혜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과 비교해 가며 면밀하게 평가해 보지는 않은 채 그저 그럴싸해 보이는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것에 푹 빠진 사람들은 최근 통신 및 운송 기술상에서 이루어진 혁명적 변화 덕분에 일본의 비즈니스 구루 오마에 게니치의 유명한 책 제목 그대로 우리는 이제 국경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 역시 국경 없는 세계에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들어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에 대해 반드시 가해야 할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분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힘센 나라의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 혹은 각국의 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기술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결정을 펴게 되는 것이다.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직업 선택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것에만 사로잡혀 이제는 보편화된 것들을 저평가할 경우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여기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보잘것없는 세탁기와 인터넷을 맞붙여 보았다. 일견 도발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기술력이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네, 이상으로 제가 4번째 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5번째 장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